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잠깐의 여유를 갖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시간의 압박을 크게 느끼죠. 하지만 바쁘게 뛴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상황일수록 더 온기가 필요하죠. 사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손에 그걸 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뇌 속 섬엽이라고 하는 한 영역이 우리 몸의 물리적인 온도와 심리적인 온도를 모두 담당한다고 합니다. 즉 몸의 온도와 마음의 온도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고 뇌에 안정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토대가 되기도 하죠. 결국 마음의 안정을 갖는 시간이 바쁜 하루 속 시간 낭비나 사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트남 출신의 틱나탄 스님은 말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경건하게 마셔라. 마치 그 찻잔이 지구가 돌아가는 축인 것처럼.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 말고 오직 현재 속에 머물라. 오직 이 순간만이 삶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전히 춥죠. 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어느덧 또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역시 금요일엔 원탁의 기자들 만나시는 날이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각 현재는 한 4,982, 어제보다 0.6%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제 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끝나서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투자하고 계시는지요? 최근 시장은 반도체가 이끌고 로봇을 앞세운 현대차가 또 뒤를 바치고 있고 다만 또 환율이라는 변수도 있고요. 대외 시장은 또 항상 안정적이진 않죠. 증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리고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난방비 또 물가 걱정 커질 수밖에 없죠. 방한용품의 소비가 좀 늘면서 내수는 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파가 바꾸고 있는 경제 지형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금값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현물, 금, 매수나 매도를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가 참 크죠.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는 국제금 시세, 온스당 4,900 몇십 달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준 가격이죠. 실제로 거래할 때는 환율, 수수료, 운반 비용 등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는데요. 특히 소비자가 금을 살 때는 시세보다 최소 10% 이상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세금이 붙기 때문인데요. 재화나 용역이 생산, 유통, 판매되는 과정에서 부과된 가치를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 한 돈 시세가 80만 원이어도요. 실제 구매가는 10% 이 세금 붙고 거기다 세공비, 운송비 등등을 더해져서 95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팔 때는 이걸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15% 가까이 차이가 또 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세금일까요? 세 글자로 줄여서도 많이 부르죠. 5글자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피가 4,990, 그래도 한 37포인트, 0.67%, 0.76%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5,000포인트를 개장 초에 달성했잖아요. 어떤 감정으로 보셨습니까?
일단 어떤 제가 느낌으로 보셨습니까? 처음에 기자 생활할 때 이게 얼마였었던가라고 다시 좀 찾아봤더니 네. 1700에서 19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여러 번 통계를 다시 찾아봤는데 3000을 뚫었던 게 불과 4년 전인 2021년이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계속 불렀던 게 박스피, 박스 안에서 갇혀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맞아요. 5000을 뚫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가 박스피 대표적인 시절이었고 강영현 기자는요. 제가 이제 2017년에 증권부에 있었는데 그때 쓴 기사를 어제 후배가 보내줬어요. 예. 2017년 6월에 쓴 기사였는데 제목이 이제 다시 주식이다. 코스피 사상천 2,400 터치. 배당 성향 높아지면 3,300도 가능하다. 뭐 이러면서 막 기사에 보면은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2,600까지 올라갔다 이러면서 네. 막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엄청 막 흥분을 하면서 기사를 썼던데 그게 벌써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의 지수에. 생각하면은 그래서 진짜 사실 이 5천은 상상도 못했던 수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박스피라는 오명이 굉장히 컸었고 뭐 오를 수는 있겠으나 설마 5천까지? 근데 5천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26년 이렇게 빨리? 상반기쯤엔 가능하겠다. 그게 1월에 3주 만에 가버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고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제일 뭔가 약간 나이 인지가는 것 같은데 네. 1200, 1300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대 초반. 그러고 있다가 그때 펀드 열풍을 타고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처음으로 2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야 드디어 가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나서 리먼 사태 터지면서 전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거래소에 앉아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세 자리는 못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1000 밑으로 내려왔어요. 800 얼마까지 찍었어요. 그렇죠. 900이 살짝 깨졌었죠.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서 야 2000 이제 넘었으니까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야 세 자리는 이제 내 생에는 못 보겠구나라고 했는데 세 자리도 찍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5000이라는 숫자는 정말 제 생에는 못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이삿짐 정리하다가 아주 예전 신문하고 2008년 제가 처음으로 경제방송 앵커하면서 막 공부할 때 썼던 노트를 열어봤거든요. 2008년에 금융위기 코스피 있을 때 코스닥 급락 사이드카 몇 번, 뭐 17번, 18번, 19번, 20번 매일같이 쓰던 게 남아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2008년 9월 신문이었는데 환율 1,200원 돌파, 전쟁터 방불 막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당시에. 원화가 또 빠르게 이제 환율이 올라갔을 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네. 지금 이 코스피 5천 시대 오늘 지금 딱 5천 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 코스피가 어떻게 보세요? 이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 아니면 재평가가 시작됐다. 아니면 조금 과열됐다. 어떻게들 평가하세요? 일단은 46년만이라고 하는데 이 5,000P 달성에 대한 증권사 평가가 전반적으로 되게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투자 대안이 나온 거 아니냐. 이제 본격적으로 머니무브가 이제 시작될 거다. 이런 기대도 있고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이 450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돼서 작년보다 한 5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사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게 이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장점으로서 이제 우리의 어떤 증시를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 뒤에 너무 반도체 그리고 뭐 조선이나 방산, 자동차 이런 소수 업종에만 랠리가 집중되어 있어서 나머지 어떤 중형주, 뭐 소형주, 그렇죠. 대형주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중형주는 사실 8% 정도 올랐고 소형주도 1.2% 올랐고 코스닥 많이 투자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많은 코스닥은 4%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과 암으로 같이 좀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있었어요. 뭐 있었 과거형인가요? 왜 어딘가 그러세요? 있을걸요? 코스닥이라는 왜 시장이. 그러세요? 네. 뭐 970선까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만 뭐 코스피가 2배 이상 오를 때 코스닥은 사실상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에 있고 해서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박탈감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으로 시작했는데 코스닥은 지금 아직도 1000이 아닌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1000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100으로 100. 시작했다가 그 IT 버블 때 엄청 올랐다가 이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뭐 23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수 평가가 쉽지 않으니까 거기다 그냥 다시. 곱하기 10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97년에 1000으로 시작을 했는데 2001년에 IT 버블 깨지면서 30 밑돌고
25까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100으로 시작해서 30 밑돌고 막 이러니까 한국으로에서 너무 창피하다고 곱하기 뒤에다 11 0 하나 더 붙이자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강연이 지금 얘기죠. 이제 아직도 900대인데 사실 그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게 손이 갈 만한 종목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까요? 특히 이렇게 5,000P를 넘길 수 있었던 거는 그 전문가 집단이라기보다는 그 개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영향이 클 텐데 네. 그런 분들이 특히 공부를 해서 믿을 만한 기업이 없다라는 분 있는 게 좀 아직도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지난해 발표를 한 수치지만 이제 2024년 기준인데 상장사 기준으로 한 개 기업이 2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23%인데 이러면은 5개 중에 하나꼴로 해가지고 지금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을 하지 못하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직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코스닥 기업 중에서도 이제 추정 실적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달성한 기업도 5%에 불과하고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한데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이게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청와대 오찬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코스닥 3,000 얘기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코스피 5,000 돌파하면서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도 집중을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또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또 상장 기업들의 체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냥 5,000P가 어느 한순간에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법 개정부터 기업 거버넌스, 지배구조 개선하고 투명한 시장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기업들의 실적도 많이 올라오고 AI 시대에 반도체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또 미래 신기술도 보여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모든 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죠. 이제 코스닥을 과연 이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코스닥은 어떤 지수 중심의 시장이라기보다는 뭐 개별 기업들, 벤처 기업들, 모험 기업들의 시장이니까 좀 성격은 다릅니다만 다시 코스피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5,000P까지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야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 물론 이거는 뭐 투자 전문가들도 다 어려워하는 영역이긴 합니다만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주변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6,000P 얘기 슬슬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JP모건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 증권사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IB나 증권사들도 좀 높게 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1년 내에 6천 도달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주당 순이익이 성장률 전망치가 37%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6천도 사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6천 달성을 하려면 좀 조건들이 붙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고요. 이 AI용 고대역폭 메모리와 이제 차세대 D램 수요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그 대형주들이 코스피 전체 이익 성장의 이제 35% 이상 비중인데 이게 계속될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과연 될 것이냐. 정부가 이제 주주 환원 강화 정책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PER이 과거 한 9배에서 10배 정도에서 아시아 평균 한 14배까지는 올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업종의 펀더멘털이 더 강화될 수 있을까? 사실 이것도 좀 쏠린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반도체 외에 이제 조선, 방산, 원자력, 에너지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 이야기 위주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이 작년 경제 성장률을 1%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이제 많은 그 소비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 느끼시듯이 실물 경제와 괴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증시만 화랑이고 실물 경제는 좀 이렇게 차가운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갈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 요즘에 뭐 시장이 좋다 보니까 저한테 그 주식 강연 이런 거 많이 불러주셔갖고 다니는데 초보자분들한테 항상 그 말씀부터 드립니다. 경제랑 주식시장 완전 다른 거라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고 그 돈의 힘으로 농성 장세부터 금융 장세가 먼저 펼쳐지지 않습니까? 뭐 그게 사실 코스피에서는 진작에 반영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안 좋지만 상위 몇 개의 기업만 돈을 잘 벌고 주가가 많이 올라도 지수는 끌어올리고
또 거기에 또 투자하지 않으면 상대적인 이제 박탈감이 많이 드는 거고. 뭐 이거는 뭐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뭐 마이너스 성장하지만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보자면 과연 이제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행복할까? 많이들 버셨을까? 이게 사실 어디든 양극화가 있습니다만 투자 시장의 쏠림도 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고란 기자. 그리고 이게 약간 이 한국 사람들 특이라고들 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다라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벌었어 10%. 근데 옆에서 100% 벌면요. 10%가 10% 같이 안 느껴져요. 그렇죠. 10%면 이게 예금 수익률의 지금 몇 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만족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 플러스 실제로 아직도 계좌가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제 지난해 말 자료라서 약간 자주 인용을 하는데 NH투자증권에서 자기는 고객들 계좌 한 300만 개 정도를 이제 네. 분석을 해봤더니 46% 정도가 여전히 계좌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25년에 76%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지? 라고 계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그 동학개미 운동 이뤘을 때 그때 한창 잘 나갔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이거 투자하라 투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카카오. 이런 거 네이버 이런 거 들어갔던 것들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네, 당시에 고점에서 들어갔던 종목들을 이른바 이제 이제 투자하신 그때 투자에 들어갔던 분들이 사고서 이게 사실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물리면 못 팔고 있잖아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거죠. 팔 때까지는 손실이 아니다. 팔아야지만 손실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올라오길 기대하면서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제 9만전자 들어가셨던 분들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그게 이제 5만 6천 원 저점 찍고 이제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15만 전자가 된 건데 그래서 다행히 삼성전자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계좌가 플러스가 됐고 아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이 열풍에 소외된 다른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계좌가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실제로 보니까 지난해 코스닥 2,555개 종목 가운데 연초 이후에 이제 59.6%가 올랐고요. 하락이 40.4%. 여전히 상승 종목이 뭐 약간 뭐 되게 더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수가 이렇게 올랐으면. 오른 거 보면. 근데 아직도 하락 종목이 40%는 된다는 거예요. 대형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올랐고 주영주 8%, 소형주는 1.2%. 그리고 아까 코스닥 얘기했는데 또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은 뭐 여전히 조금 뭐 별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다 행복하다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게 늘상 벌어지는 곳이 금융시장이고요. 그 금융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내도 사실은 왜 펀드 매니저들도 벤치마크 대비라고 하는 그 벤치마크는 지수 아닙니까? 코스피 200이라든지 미국으로 따지면 S&P 500 나스닥 지수라든지 그걸 또 능가해야 하는 거고 지난해 코스피가 75.6% 올랐습니다만 75.6% 이상의 펀드 수익률을 낸 매니저들은 또 많지 않고 항상 어렵습니다. 또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투자는 쏠림의 역사이고 또 비교의 역사이고 그래서 더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최근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현대차까지 급등을 하면서 또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방 산업 또 현대차는 자동차보다는 이제 로봇 이슈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또 이게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 혹은 또 기대감을 또 얼마나 줄 것인가 막 이런 거 봐야죠. 강유인 기자. 일단 반도체 AI 호황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일단 뭐 국내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여전히 아직 조금 시장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주가를 이제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구하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주가 수익 비율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PER인데 이게 아직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위 업체죠.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7배 뭐 이 정도 되는데 디램 1위죠. 삼성전자는 30배를 조금 넘고 SK 하이닉스는 15배가 안 되는데
또 올해 순이익 전망치 기준으로 했을 때 PER로 비교를 하면은 이 역시도 이제 마이크론은 12배가 넘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10배, 뭐 하이닉스 같은 건 7배도 안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도 주가가 좀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세 회사가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면 사실 이 역순이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34, 33 이렇게 해가지고 1, 2위를 나란히 점유했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6%밖에 되지 않고, 또 특히 요즘에 수익률이 높다고 알려진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만 놓고 보면은 특히 SK 하이닉스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삼성전자가 33% 그리고 마이크론이 18%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에 비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저평가됐냐? 마이크론에 비해서 아직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좀 이 삼성전자나 SK를 많이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가 뭐 그 ADR 주식 예탁 증서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상장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외국의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SK 하이닉스를 좀 더 알리려는 이유도 한 가지는 좀 포함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세계 3위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6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한 550조 원 정도 되니까 시총은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한 20% 정도 더 높고, 그런데 실적은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한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비싼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저렴한 편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 그 샌디스크라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만드는 회사 주가가 작년에 한 샀었어요.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샀었어야죠. 근데 올해 들어서만 3주 만에 거기서 2배가 더 올랐습니다. 그런 거 비하면 뭐 우리나라 IT 주식들은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일각에서는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의 로봇 선보이면서 엄청나게 이제 큰 관심을 끌었는데, 그런데 노조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합의 없이는 로봇 단 한 대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시작됐다 이러면서. 산업혁명 당시에 그 기계를 파괴하자는 그런 맞습니다. 운동. 이거 보면서 저는 그 CES에서 아틀라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시연 영상 이렇게 왜 그 예. 차체 들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야, 앞으로는 이 휴머노이드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대체하겠구나라는 약간 불안감, 위협감을 느꼈는데, 실제 생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자기 목숨줄을 이제 밥줄을 끊는 그렇죠, 밥줄이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명을 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사실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런 성명을 낸다고 이런 도도한 흐름을 사실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대책을 잘 모르겠어요. 사회적 합의가 참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항상 뭐 제도라든지 사회적 합의를 더 훨씬 앞서 나가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에 로봇을 투입하는 것도 과연 노사 교섭 단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건지, 의제로 올려야 할지 어떻게들 보세요? 일단은 이걸 정말 단순하게 가격과 어떤 계산서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게 인간을 고용을 했을 때, 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 평균 연봉 1억 원을 줘야 되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 물리적인 한계를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어서 24시간 가동도 가능하고 충전만 한다면, 그리고 뭐 50kg 이상의 물건도 번쩍번쩍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아틀라스 한 대당 가격이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 연간의 유지 비용이 한 1,400만 원이면 그냥 뭐 현대차 생산직의 고연봉이라고 하죠. 이 고연봉 감안하게 되면 2년 내에 이 로봇 투자비 회수는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경쟁사들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공장 물류 업무에 이미 옵티머스를 시범적으로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데들도 로봇을 현장에 투입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도 무조건 이런 흐름을 무시하거나 이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더 무서운 이유는 그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이 로봇이 육체 노동이나 3D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노동을 대신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학력, 고임금, 전문직의 어떤 업무들을 잠식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 고용의 약 47% 정도가 앞으로 20년 내에는 자동화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로봇 도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긴 이익을 더 벌어들인 이익을 노동시간 단축이나 아니면은 뭐 고용 기금 이런 것들로 전환해서 노사 간의 타협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그렇고 기본소득이 아니라 또 기본 고소득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사연구이님 현대차 귀족 노조에 대한 비판도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그동안 적당히 좀 했어야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각의 그런 노조에 대한 좀 반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또 그게 우리 작은 아버지, 삼촌, 우리 아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야기라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명부님 로봇이 들어오면 진정한 의미의 금속노조 탄생이네요라고도 보내주고 짤이 유행하더라고요. 로봇에다가 이렇게 빨간 띠 금속 그리고. 예, 로봇. 아이고 우리가 또 같이 생각 많이 해나가야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데 신소영님이 주가지수 알려주실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언급을 안 해주시네요. 대한민국이 그냥 삼성과 하이닉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요 조선주가 많이 오릅니다. 아까 한화오션이 한 6% 오르고 현대중공업도 오늘 한 3% 이상 급등하고 조선주는 또 사상 최고치 가는 것도 있고요. 눈앞에 두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진수님 대호 씨 토론하면서 게시글 읽으려니까 머리가 두 개여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딱 알고 계시지? 김정민님 저는 올해 말에 코스피 6,500 정도 봅니다라고. 그 바람대로 되면은 김정민님 저희가 기억하고 있다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연말에. 경제상식 퀴즈. 세 글자 혹은 다섯 글자 다 좋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새로 더해진 가치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 세금이 있죠. 해서 요즘에 금 한 돈 사면은 시세보다 당연히 10% 이상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팔 때는 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죠. 이거는 무엇일까요? 6377님 VAT라고 앞에 또 다섯 글자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밸류에이디드 텍스. 어릴 적에는 이게 뭔 뜻인가 한참 몰랐었는데. 그리고 9361님 강력한 힌트 주셨습니다. 흔히들 세금 부과를 연상해서 부과세 이렇게 잘못 쓰지요라고도 보내주셨고 1909님 현직 세무사입니다. 요즘에 이 세금 신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요즘 좀 이제 몰리죠. 그리고 3676님은 이번이 55번째 문자입니다. 뽑아주세요. 이 세금도 없으니라고. 세고 계셨네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세 글자나 다섯 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그 스튜디오 오실 때 추웠죠? KBS 오실 때. 아니 근데 추위가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고요. 원래 3한 4온 아닙니까? 엄마가 어릴 때 이 정도 날씨면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방학이니까 다행이죠. 이거 뭐 근데 지금 너무 추워서 좀 힘들긴 한데 이 추위 덕분에 그래도 유통업체는 좀 뭐라 해야 될까? 마음은 따뜻해진다면서요? 원래 유통업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겨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름 옷은 요즘에 옷값이 비싸긴 하지만 그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 옷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굉장히 높아서 겨울에 추워야지 이제 그 해에 유통업체들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데 올해 그 해가 바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거의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 20도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막 패딩을 입고 또 패딩을 입고 이렇게 패딩 없이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 패딩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매출 부분을 봤을 때 백화점에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날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기존에 있던 쇼패딩이나 이런 걸로 좀 버틸까 하다가 하나씩 더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아유 이제는 뭐 패딩도 라이트 패딩이 대세야라고 불과 지난달까지는 그랬거든요. 근데 유행 지난 롱 패딩을 다시 또 사게 되고 꺼내 입게 되고. 고란 기자는 왜 웃으셨어요? 그 롱 패딩 입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춥다 그랬는데 네. 제 고향 강원도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 어렸을 때 진짜 추웠거든요. 고란 따뜻한가요? 기자님은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살면서는 이제 최근에 추워졌는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추웠을까를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밖을 잘 안 나가는데 그때는 나가서 너무 놀아가지고 추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 이제 웃었습니다. 밖에 계시는 분들 참 고생도 네,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밖에 계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시죠. 그리고 롱패딩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드는 게 롱패딩 혹시 입은 거 잘 보시면 주로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네. 롱패딩을 입는 그게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요? 네. 좀 어린 친구들은 롱패딩 안 입습니다. 네. 점점 더 짧은 거 입죠. 맞아요. 근데 거의 최근에 뭐 갈비뼈까지만 오는. 근데 추워지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도 롱패딩을 입더라고요. 그렇죠. 추위하겠죠. 네. 돌고 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한 11월쯤에 이렇게 추웠으면 겨울 장사가 더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1월 말이잖아요. 벌써 이제 할인하고 재고 정리하는 시즌인데 물론 이제 재고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글쎄요. 물론 이제 안 추운 것보다는 낫겠지만 좀 맞은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계엄이라든지 뭐 탄핵이라든지 이러면서 그리고 또 소비 시장이 참 제주항공 어려웠죠. 참사도 있었고 이러면서 굉장히 소비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심리도 위축되고 그런 거에 따른 이제 기저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죠. 뭐 경기가 좀 내수가 회복이 되면.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GDP 발표됐을 때 다른 것들 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마이너스였는데 민간 소비가 좀 플러스로 나왔었습니다만 또 역시 좀 기저 효과가 좀 있었던 것도 있고요. 이게 좀 이어져야 되는데 요것도 좀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요즘 왜 패딩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거위털이냐 오리털이냐도 가격 차이 많이 나고 맞아요. 솜털이냐 깃털이냐도 가격 차이 많이 나는데 이거 계속 속이는 업체들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구스다운이라고 해서 파는데 알고 보면은 구스가 아닌 네. 그 이제 거위털이 아니라 덕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스다운이라고 표시하려면 거위털이 80% 이상이어야 되고요. 거위털 가운데서도 깃털이 아니라 솜털이 75%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를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스다운이라고 판매한 것들이 또 굉장히 또 이게 매년 적발되고 있어요.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개개인이 뜯어볼 수 없으니 뭐 맞아요. 소비자원 같은 데서는 이제 막 뜯어보고 해서 뭐 보도자료 내고는 합니다만 아니 그래서 예전에는 충전량 뭐 700, 800 이런 거 써 있는 패딩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사라지기도 시작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요거 좀 단위라도 좀 어디에다 표기를 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쉽더라고요. 또 하나가 이게 패션업체나 유통업체 입장에서 뭐 한파가 도움이 되겠지만 신선식품, 채소라든지 먹거리 물가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걱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농가들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네. 이게 사실 장바구니 물가 걱정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물의 냉해를 막기 위해서 난방을 가동을 하게 되면 이제 경영비 부담이 일어나는데 이 주유소의 면세유, 실내 등유 평균 판매가가 리터당 1,134원 정도 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600원에서 800원 선이었는데 2022년에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등유 가격이 1,100원 선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이것이 이제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이런 유가에 영향을 같이 미치고 있고요. 시설에서 재배하는 채소들, 과일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면 이게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되고 시차를 두고 나서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밥상 물가도 비상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산업도 양극화더라고요. 아까 이제 증시에서도 양극화 뭐 이렇게 일부 주도주만 날아가고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몸도 춥고
마음도 추운 곳은 또 어디일까요? 우리가 어디를 좀 챙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건설하고 제조업 쪽의 생산성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건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건설 현장이라고 하면 밖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이제 투입되게 됩니다. 이제 겨울철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온에서 강도를 확보하려면 갈탄이나 열풍기를 이용해서 온압을 이제 계속 만들어주는 이런 활동들이 필수적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이 평소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도 너무 이제 춥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이제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외에도 뭐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작업들, 뭐 조선이나 중공업 아니면은 뭐 외식, 오프라인 유통, 뭐 실외 스포츠, 테마파크나 관광 이런 쪽들도 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또 이제 안전도 더 위험해질 수 있겠고요. 그 한국은행에서 그런 보고서 낸 적도 있죠.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도 나라의 성장을 갉아먹을 수 있다. 대면 소비를 안 하잖아요. 일단 춥거나 더우면 이불 밖은 위험해서 밖으로 안 나오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 돈이라도 뭐라도 쓰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이제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서 대기업이라고 표현하나요? 어쨌든 영세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입점해 있는 분들이 영세업자지. 네. 그런데 이 대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 상권인 거고 영세 사업자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날 춥거나 더우면 안 나오니까 이분들이 더 타격인 거죠. 네. 진짜 길거리 다니면 아마 이렇게 길거리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아요? 아 예전에 폭염 되게 심했을 때 그랬죠.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온다. 그렇죠. 그냥 에어컨 틀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고 너무 또 한파가 심해도 빨리 들어가자. 밖에서 어떻게 만나? 진짜 길거리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도 또 너무 춥다고 해서 주말엔 좀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되는. 맞아요. 주말엔 날씨가 좋아야지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게 통계로도 나타난 게 한국은행 통계가 폭염, 강수, 한파 순서로 소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에 좀 더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분석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앞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 특히 이게 어려울 때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잖아요. 지금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도 제대로 못 트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항상 그래왔듯이. 강유영 기자.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집에만 있어서 좋은 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정이 나은 분들인데 정말 집이 춥고 이런 분들은 아침에 집에 있으면 너무 춥기 때문에 일단 나가서 실내 장소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고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신다든지. 그래서 그런데 일단 그래서 이 난방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배관 뭐 보온이라든지 전원이라든지 아니면 난방 방식만 바꿔도 뭐 이런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대부분 이제 보일러 뭐 동파라든지 동결 사고 같은 게 나는데 이게 외부에 노출된 배관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보온재로 감싸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보온재도 사실 그 매년 갈아주기는 힘드니까 그냥 두다 보면은 그게 또 훼손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쪽은 이제 추워지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요즘에 보일러를 켜놓고 나가야 되냐, 뭐 끄고 나가야 되냐 이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끄는 게 오히려 더 난방비에는 나쁘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시 차가울 때부터 돌려야 네,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있고 또 배관이 그 사이에 동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파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귀가 후에 다시 키면은 오래 걸리고 또 에너지도 많이 소모돼서 한 나가실 때 높지 않게 뭐 18도에서 한 21도 정도 이제 좀 더 낮게 그거보다 낮게 하고서 설정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난방 바우처도 있으니까 주민센터에서 또 문의를 해보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일러 돌릴 때는 그 샤워하는 시간에 맞춰서 돌립니다. 어차피 샤워할 때 따뜻한 물 때문에 보일러 돌아가니까 그때 난방을 같이 돌리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까? 꿀팁인데요.
이정옥님이 저 어릴 때는 패딩이 없었어요라고도 보내주셨고, 그렇죠.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솜잠바. 그때는 그때 솜잠바 패딩이라고 안 하나여도 불렀나? 너무 좋았죠. 3732님은 옛날 추위에 비하면 추위도 아니죠. 솜옷에 나이롱 양말 신고 얼음에 빠졌다가 불에다 양말 말리려다 타버려서 어머니에게 등짝 두드려 맞았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라고 보내주셨고, 조을환님은 우리 집 중고생 롱패딩 입으라고 입에 맞아요, 침 진짜. 마르도록 하는데 진짜 말 안 들어요. 아이 첫 주민등록증 만들러 가야 하는데 오늘은 롱패딩 입혀 보내야겠어요. 아마 그래도 갈비뼈까지만 오는 패딩 입겠다고 할 겁니다. 자기가 추우면 찾아 입겠죠. 자,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재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럴 때 스웨터 딱 입고 있으면 왠지 마음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강추위에 니트, 목도리 이런 뜨개 아이템 참 필요하기도 한데요. 이거를 또 한 땀 한 땀 직접 손으로 뜨개질 하시는 분들 요즘에 이제 젊은 층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창업으로 이어가는 사례도 있고요.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 공방을 운영하는 그 뜨개 전문가의 세계 한번 들어보시죠.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뜨개질 하러 가셨어요? 여기 지금 제가 가다가 예. 사고가 나서 죄송합니다. 앞에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유, 예. 최근에는 젊은 층이 뜨개질에 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젊은 층의 유입이 가장 많이 일어난 시기가 예. 이 코로나19였다고 해요. 이 코로나 당시에 집 밖을 못 나가니까 집에서 할 일을 찾던 10대, 20대 그리고 30대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튜브나 SNS에 뜨개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뜨개인들이 좀 늘어났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이 유명한 이 걸그룹 멤버가 네. 뜨개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예. 팬들 유입도 굉장히 좀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인플루언서들 연예인들이 SNS에 올리면 그때 또 한번 유행이 되고. 그렇죠. 이 뜨개질 그냥 취미입니까? 아니면 또 일종의 산업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 네. 이 뜨개를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로 좀 늘었는데 산업은 좀 커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네. 뜨개 산업이 성장하려면 양모나 야크 같은 실을 생산, 수입 그리고 유통하는 업체들이나 그리고 동네 곳곳에 있는 공방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중국산 저가실을 구매해서 유튜브나 SNS를 보면서 혼자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 아주 간단하게 장갑이나 수세미 같은 걸 뜰 수 있는 뜨개 패키지가 요즘에 유행이래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굉장히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게 중국산이 많고 국내에서는 돈이 도는데도 뜨개질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강홍민 기자는 어떤 분을 만나신 거예요? 제가 만난 분은 굉장히 국내에서 그리고 또 일본에서 네. 저명한 이 뜨개 고수를 만나고 왔는데 저희가 유튜브로 보실 수 있게 사진 이제 띄워놓고 있습니다. 네네네.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그리고 탄탄한 이 니트 조끼 그리고 가디건 의류 제품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큰 옷까지. 네, 이분 정도의 레벨은 옷뿐만 아니라 뜨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뜰 수 있다고 하고요. 원래 이분이 일본에서 뜨개를 배웠다고 해요. 전공이 일본어라 대학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일본어 통역
일도 좀 했었는데 그러면서 일본을 자주 오가면서 우연히 뜨개를 접했다고 하는데 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한 8년 전쯤에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 뜨개 수업을 받으러 매달 일본에 방문을 했는데 이분 말로는 그 덕분에 이 뜨개 덕분에 암도 이겨내고 뜨개를 직업으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확실히 좀 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그런 것 따뜻해지고. 근데 그 뜨개질로 옷 만든 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니트류 하나 만들 때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보통 그 지금 유튜브로 본 그 작품들은 예. 굉장히 좀 어려워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니트 정도는 처음 하는 분들은 한 3개월 정도면 하나를 완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처럼 전문가들은 한 5일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그래도 뭐 닷새나 걸리는 거면은 시간 많이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작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뭐 실도 종류가 두께별로 다 다르다면서요. 그 바늘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또 쉬운 번쯤 작업은 뭐 아니라고 하고.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뜨개가 예. 이 크게 4단계로 나눠진다고 해요. 우선 뭘 만들지 정하고 재료를 갖추는 단계가 이 준비 단계인데 이 준비 단계에서 도안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실과 바늘을 고르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에서 코잡기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바늘에 실을 걸어서 기초가 되는 코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실의 한쪽 끝에 이 고리를 만들어서 바늘에 끼워서 매듭을 만드는 이 코잡기 작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뜨기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겉뜨기, 안뜨기, 짧은 뜨기 등의 방식이 있는데 이 원하는 무늬에 맞춰서 뜨개 방식을 선택해서 완성시키는 작업을 반복하면 됩니다. 어휴, 듣기만 해도 복잡한데요, 이거. 네. 김생근님은 예전에 어머니께서 떠주신 털조끼 진짜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또 추억담도 보내주고 계시고. 그러게요. 이게 사실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기계로 만드는 거랑 느낌부터 다르긴 한데 뜨개만이 갖는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들 하던가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성복은 네. 100장이나 10,000장을 만들어도 모두 똑같은 옷을 만들 수 있지만 이 뜨개는 같은 실과 문양을 뜨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게 없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제 같은 사람이 뜨더라도 컨디션이나 아니면 그 작업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나뿐인 옷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뜨개 옷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맞아요. 값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렸다라고 하면 한 달 만드는 내내 그 사람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값진 선물이 되죠. 그렇죠. 또 요거를 어떤 좀 정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취미로 뜨개질 시작했다가 이게 투잡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춰지면 뜨개로 만든 옷이나 수세미 그리고 수세미를 많이 파시는데 이걸 파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만들어서 파는 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뜨개 도안 패키지를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좀 핫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아이템은 몇만 개가 팔리는 대박 상품이 나오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건 이제 공방입니다. 이 공방을 차리는 건데 수강생들 대상으로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한 월에서 월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고요. 제가 만난 분도 이제 공방을 하면서 협회나 업체에서 들어오는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뜨개 전문 서적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수입을 들어보니 정확한 액수는 말씀 하셨지만 공개하기 좀 어렵지만 대기업 한 부장 월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를 패키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요즘 딱 유행이랑 딱 맞겠네요. 사람들이 간편하게 그렇죠. 사서 쓰고. 또 왜 그 공방, 뜨개 공방 있잖아요. 그거 창업하려면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게 과거에는 공방을 오픈할 때 그 업체에서 뜨개실을 한 수백에서 한 수천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고 이 공방을 오픈을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꽤나 좀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대략 한
6평 정도의 공간만 되면 수강생이 와서 이제 수업 들을 정도의 공간만 되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뜨개 키트를 제작을 한다라고 하시면 제품 제작 비용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뭐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큰 자본금 없이도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이게 요즘에는 온라인 판매도 경쟁이 치열해가지고요. 그렇죠. 또 요 방송 듣고도 요 패키지가 된다고 하면서 이때 또 솔깃하신 분들 많을 텐데 판매까지 내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 뜨개 업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네. 뜨개 패턴이나 디자인 도용 사례가 꽤나 많다고 해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독특한 문양을 보고 이 제품이 인기가 있네라고 해서 그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디자인 특허 등록이 된 제품이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도안 패키지를 뭐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이 도안이 디자인 등록이 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게요. 그 기계로 모든 걸 만들어내는 시대, 뭐 AI까지 등장한 시대에 뜨개라는 직업 또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뜨개는 취미에서 출발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뜨개를 하는 행위가 문화로 자리 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차갑다고 느껴지는 AI 시대에 이 유일하게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작업, 직업, 산업. 문윤홍님이 어릴 때 엄마가 뜨개질로 수영복도 만들어 주셨어요. 뜨개질로 수영복이 됩니까? 수영복도 약간 가능하나 보고. 모르겠네. 약간 베트남 스키부대 느낌 같기도 한데. 1817님 딸이 조카 준다고 어제 코끼리 모양을 떴다고. 아, 너무 귀여워서 수세미 말씀하시는 건가? 이선아님이 이대호 기자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주 재미있답니다라고. 아, 제 성격에 이걸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강훈민 기자는 어떻게 뜨개질 해보셨어요? 저는 뜨개질을 하지 않고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취재만 뭐 설명 듣자마자 포기는 했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훈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좀 살펴볼 건데요.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그리고 그걸 좀 벗어났더니 전세 사기까지. 우리 청년들은 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또 대안은 없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